당신의 하루를 특별하게 2월의 모든 순간 AM 1650 라디오 서울과 함께하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각각 25%와 10% 관세를 부과하고 며칠 안에 국가별로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주식값은 내려가고 불안정 속에서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철광과 알루미늄의 관세가 붙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동차 값과 소프트드링크 값이 올라갈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철강 수입국가 순위 4번째이기 때문에 타격을 받게 됩니다. 나는 가자를 돈 주고 사서 갖겠다. 팔레스타인 주민은 가자로 돌아갈 권리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다시 한 말입니다. 백악관은 워싱턴에 본부가 있는 소비자금융보호국 직원 전원을 이번 주에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은 은행과 크레딧카드에 지나친 과태료를 내리는 등의 일을 하는 기관입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재정학대 조사 등 모든 업무가 중단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거의 모든 국내 이슈를 담당하는 일론 머스크가 10대와 20대 무경험자를 앞세워 법원 판결을 무시하면서 개인의 은행 어카운트 등 민감한 정보 습득을 중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5명의 전 재무장관이 일론 머스크 팀의 정부개혁 활동이 민주주의의 위협이라고 주장한 공동기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앤디 김 한인 연방 상원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도 트럼프 행정부가 법을 무시한 정부 조직 개편을 하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면서 방안을 밝혔습니다.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캔사스 시티 칩스를 완파하고 59회 슈퍼볼 우승팀이 됐습니다. 이글스의 쿼터백 제일런 허츠와 수비팀은 완벽하고 압도적이었지만 완패한 캔사스 시티 칩스의 스타 쿼터백 패트릭 마홈스의 경기 후 발언도 들어둘만 합니다. 59회 슈퍼볼에는 인공지능의 대대적인 광고가 시대 정신을 반영했고 퓰리처상 수상자 래퍼인 켄드릭 라마의 공연도 압권이었습니다. 약 2,300만 명이 오늘 슈퍼볼 후유증으로 출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제 2번째 임기 시작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의제를 시행하는데 시동 확실하게 걸렸습니다. 국제적으로는 관세고 국내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정부의 돈을 줄이고 개혁한다 하는 것이고 그 타겟이 오늘은 소비자 보호국이지만 또 교육부에서 국방부까지로 이어집니다. 우선 관세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모두 해당이 되고 또 한국 같은 경우는 포항제철 지금 비상 걸렸을 것으로 보이네요. 관세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비전의 핵심입니다. 관세, 경제, 알고 계시는 것처럼 관세는 미국이 어떤 물건을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할 때 지금까지는 관세가 거의 없었거나 여러 가지 그 무역 협정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지금 관세를 다시 매기기 시작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세상에서 가장 그 사전에서 아름다운 단어라면서 미국의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도 보호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국가, 정부로서는 세금이니까요. 관세가 이제 수입이 늘어난다. 이런 수단으로 봅니다. 그러나 세계 여러 국가와 또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의 그 세계의 무역 여러 가지 관행이라기보다 그 만들어진 질서 같은 것이 관세, 또 관세로 인한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피해를 보는 것은 두 나라, 수출을 하는 나라와 수입을 하는 나라, 그 국민의 이익이 피해를 본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로운 알루미늄과 철광에 대한 관세를 얘기했지만 또 주말에는 중국이 보복 관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관세, 보복 관세를 했다는 것은 무역 전쟁인 것이고 누가 이득을 보느냐?
중국에서 수출을 하고 미국에서 수출을 하고 양쪽 국가에서 수출하는 사람들, 수입하는 사람들 결국은 다 국민이 그쪽에서 물건값 비싸지면 세금을 내야지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손해를 본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10% 관세를 부과한 뒤에 주말에 이제 상호 관세라고 했습니다. 뭐 보편적으로 딱 일괄적으로 뭐가 아니라 저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하면 하고,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 불만한 것은 그동안 우리가 경제 협정 같은 것을 맺어두지 않았겠는가. 뭐 예를 들어 한국은 한미 그 FTA 같은 경우를 예로 들 수 있겠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이 다시 그걸 이제 마음대로 조정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어느 나라, 모든 나라에 다 할 것인가? 예외가 있는가? 이것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임기 1기를 우리는 겪어봤습니다. 임기 1기에도 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특히 미국에서 철강 뭐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캐나다, 그리고 브라질, 멕시코, 그 다음이 한국이거든요. 이런 순서인데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멕시코하고 캐나다는 또 풀어줬습니다. 이런 예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철강에 대해서는 유럽은 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늘 뭐 인공지능 회의 같은 것을 파리에서 하면서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어느 나라가 됐건 지금 와서 이렇게 관세 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모든 나라에 피해가 되고 너무 어수선하고 이제 다른 곳에 소비할 수 있는 돈과 에너지를 거기에 또 쏟아야지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하는 모든 철강은 25% 관세가 부과되고 알루미늄은 10%. 세부 사항을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슈퍼볼에 참석을 했으니까 백악관으로 들어와서 뭐 내일이나 모레 세세한 것은 발표를 한답니다.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은 또 신경을 써야지 되는데 반도체 칩, 의약품, 미국 약품이 워낙에 비싸니까 해외에서 많이 수입을 하죠. 또 무슨 뭐 가스 이런 데서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좀 약하게 나가는 것 같은데 중국에 대해서도 중국도 우리에게 보복 관세라면 우리는 또 그 보복 관세에 대한 또 다른 보복 관세를 하겠다 하니까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은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소비자들에게는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철강이나 알루미늄이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물건값은 다 오릅니다. 철강하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자동차,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그리고 알루미늄 캔, 소프트 드링크 미국에서 엄청 많이 팔립니다. 뭐 꼭 소프트 드링크만 알루미늄 캔에 들어있는 건 아니죠. 사람이 먹으면 건강해지는 너츠 같은 그런 그 우리가 먹는 것들도 역시 알루미늄 캔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소비자가 그 돈은 모두 내게 되고 그리고 그 돈을 정부가 걷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까지는 세금 감면을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 해서 거쳐진 돈의 일부 얼만큼이 될지 모르지만 기업이나 부자에 대한 세금 감면 액수가 가장 많이 그쪽으로 돌아가겠죠. 순서를 보면은요, 특히 이제 그 철강하고 알루미늄, 한국도 뭐 알루미늄 수출합니다만은 캐나다가요, 톤으로 2024년도에 600만 톤, 브라질이 410만 톤, 멕시코가 320만 톤 미국에 수출하는 분량입니다. 한국이 네 번째로 많습니다. 250만 톤, 베트남이 120만 톤, 일본이 110만 톤. 이래서 이제 세계 다른 나라에서는 아니 강철을 정치화하고 있네. 물론 강철은 군수 여러 가지 물품도 만들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정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건 너무나 정치화를 하네. 더군다나 임기 1기에도 너무나 처음에 25%, 10% 관세 붙인다고 하다가 나중에 어떠한 나라들은 면제를 또 해주고 유럽연합의 경우는 트럼프가 임기 초기에 붙였던 알루미늄 또 이 철강에 대한 관세를요 트럼프 임기 내내 그대로 유지가 되다가 바이든 때 들어와서 동맹국이다 하고 해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럽에서도 뭐 프랑스에서도 뭐 캘리포니아주 나파에 뭐 와인에 엄청나게 관세를 붙이고 그러면 또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 와인에 관세를 붙이고 엉망진창으로 그때도 그 싸움이 이어졌었습니다. 어쨌든 어느 국가는 면제를 할 것인가 면제를 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의 스타일인 거죠. 충분히 뭐 게스해라. 게싱하고 나서 알아서 내 마음에 들도록 해오던가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자동차 관세도 또 따로 철강 자동차를 만드는 원료뿐만이 아니라 다 만들어진 자동차 관세도 또다시 따로 또 고려 중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지금 10%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중국은 미국 석탄 그리고 액체 뭐 천연가스의 15% 그리고 미국산 뭐 원유라든가 농기계 뭐 대형 자동차, 픽업 트럭에 10% 관세 부과한다고 얘기했지만 중국도 미국도 서로 조심하는 것 같아요. 중국이 뭐 자동차는 물론 이 경우는 대형이지만 유럽 쪽에서 많이 수입을 해가기 때문에 미국에 크게 뭐 완전히 뭐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해볼 여지가 없어 할 정도의 이 같은 조치는 아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25가지 희토류에 대한 뭐 그런 그 수출 금지 이런 것을 또 내렸습니다. 이게 이제 많은 전자제품을 만든다던가 군사 장비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뭐 군사 지원할 테니까 희토류를 우리에게 수출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아니 지금 희토류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나면 재건을 하려면 어느 나라보다 희토류가 필요한 나라인데 수입을 해가야지 될 판에 미국으로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단은 자세한 것은 내일이나 모레 발표를 한다고 했고 상호 관세라는 것이요. 저쪽에서 이만큼 하면 우리도 이만큼 하겠다. 이건 당신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 똑같이 이제 하겠어 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제 세계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 캐나다와 멕시코도 그렇지만 한국과 미국도 FTA 한미 무역 협정을 체결을 했죠. 그때 한국은 그 품목의 숫자를 기준으로 99.8%, 액수를 기준으로 91.1% 상품에 대해서는 그 미국에 대한 관세 완전히 철폐했고요. 미국은 품목과 또 금액을 기준으로 한국의 관세 뭐 거의 없이 하는 이런 정도.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거의 지금 관세가 없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상호 관세를 적용을 한다고 하면 한국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도 이제 뭐 걱정하고 있는 그런 면들이 있겠죠. 그리고 온태리오의 주의 그 총리인 캐나다요. 더그 포드 이 온태리오 주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만 골대를 바꾼다. 우리가 경기를 하자고 하고는 그 경기 중간에 분명히 맺어진 무역협정이 있는데 마음대로 골대를 바꾸면서 끊임없이 혼란을 일으켜서 캐나다의 경제를 위험에 빠뜨렸다. 온태리오가 캐나다에서 뭐 강철 생산은 집중이 돼 있는 지역이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뭐 한국, 뭐 유럽 전체적으로 다 금 가격은 미국에서요. 지금 온스당 2,900달러 넘었던데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이 불안한 시기에 피난처니까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시작을 했구나 하고 그렇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팍스와 인터뷰도 했고 또 그 뉴올리언스의 슈퍼볼에 가면서 오면서 공군기에서 기자들에게 한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캐나다에 대해서 미국의 쉬운 한 번째로 합병이 돼야지 돼. 이 얘기가 농담으로 그냥 던졌던 것이 아니라 점점 날이 갈수록 이게 뭐 지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 캐나다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될 것이다. 미국의 캐나다가 편입이 되면은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또 걸프 오브 멕시코만을 이 미국만이라고 바꿨죠. 거기에 대해서 미국만의 날이다 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걸프 오브 아메리카의 날이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랬더니 멕시코는 다 또 이것도 국제적인 룰이 있으니까 국제적인 UN 같은 데서 이제 보고 있는 것은 그 해역의 그 기준이요. 12해리라고 하죠. 12해리 마일. 주권 국가의 해안에서 12해일 마일에만 그 나라의 이름 같은 것들을 붙인다던가 하는데
미국은 이게 아니다. 뭐 이렇게 지금 불만을 하고 있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웨이로 쭉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뭐 팍스의 브렛 베이어가 이제 팍스를 그만두죠. 뭐 계약 끝나고 갱신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얘기도 했고 특히 이제 딱 눈에 띄는 부분은 나는 가자를 사서 바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가자를 구입해서 소유하는데 오온하는데 지금 전념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주민은 가자로 돌아갈 권리가 없다. 거긴 철거 현장이고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다. 미국이 사서 우리가 오온하게 되면 가자 지구를 일부는 부분적으로는 중동 국가가 거기에 건설하게 할 수도 있고 아주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서 세계 사람들이 살도록 할 것이며 팔레스타인을 우리가 돌볼 것이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팔레스타인 국민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미국 포스트를 계속 강조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말을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팔레스타인을 돌볼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부 한 얘기입니다. 전부 중동의 리비에라가 그러니까 프렌치 리비에라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여기서 그런 식으로 만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완전히 팔레스타인 주권 팔레스타인 국가 이런 얘기는 다 빠졌습니다. 팔레스타인 국민도 빠지고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하면은 일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거길 사서 개발하고 싶으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다며? 그러면 팔레스타인 사람들 미국에서 받아들이지? 그 난민 220만 명이잖아요. 로스앤젤레스 인구의 약 반 정도 됩니다. 인구가 로스앤젤레스가 400만 명 정도 되니까 미국에서는 안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한 사람들도 지금 전부 거부를 해서 그 나라에서 뭐 생명이 위험에 처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 받아들이면서 이집트와 요르단 그쪽 지역 국가니까 받아들여라 하니까 절대로 여기선 지금 못 받겠다고 하고 그러나 또 알 수 없죠.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요르단 국왕을 미국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늘일 거예요. 아마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집트의 외무장관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캐나다를 쉬운 한 번째 주로 하겠다. 이것도 어느 정도는 지금 완전히 한 번 툭 던지고 끝나는 말은 아닌 것 같고 특히 가자 지구를 완전 철거 현장에다. 이건 부동산 업계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부동산 개발 지역이라는 얘기인데 그런 것들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근데 이것은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근데 말을 이렇게 강하게 하다 보면 점점 본인도 거기에 젖어드는 면들도 있고 사람들도 조금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관세, 가자, 캐나다 그리고는 이제 이번 주말에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만나거든요. 인도 총리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1기 때 아주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휴스턴에 한 5만 명이 모이는 그런 곳에 가서 탁 인도의 힘을 받고 미국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딱 또 나렌드라 총리, 인도 총리가 미국 대통령과 가까우면서 뭔가를 한 것도 있고 해서 주말에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만나고요. 여기서도 역시 무역을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또 뭐 인도계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3주일째입니다.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3주일째가 아니라 3주일 지난 건가요? 1월 20일에 취임을 했는데 점점 취임식 날 했었던 일들을 시행에 옮기는 과정. 그런데 그게 이제 굉장히 특히 국내적으로는 속도가 무척 빠르고 국제적인 이슈에서도 이 정도까지는 왔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용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독립유공자 유일한 박사가 설립한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3.1절을 맞아 천수단과 녹용 홍삼 제품을 하나 사면 하나 더 선물로 드리는 셀리온, 세계 최초 AT와 인공지능 마사지 체어 디오스를 사이프러스 카후나 본사에서 체험하세요. 카후나 마사지 체어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이제 국제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렸고요.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전부 지금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두 사람이 하는 일이 법원에서 제동을 걸고는 있지만 너무 많은 일들을 너무 빨리 하니까 법원에서 다 따라서 하지도 못합니다. 그 사이에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미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가자, 캐나다 이런 거 다 경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빨리 성과를 내지 못하니까 그냥 던져보는 얘기일 거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두 개 다 하겠다는 의지도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네 하는 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국내적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거의 모든 일들은 일자리 줄이기입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미국 국내적인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있는 여러 가지 변화는 대통령의 그 비전에 따라서 연방 정부 그 조직을 다 이제 뭐 부분적으로 어떤 부분은 완전히 깨버리고 그리고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겠다.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연방 공무원 가운데서 누가 그랬던가요? 일론 머스크인가 주변 사람이 연방 공무원 가운데서 98%가 좌파다. 글쎄요. 연방 공무원 가운데서 98%가 좌파라는 것은 좀 설득력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돈을 절약한다는 것도 있지만 이 대통령이 막강한 파워를 갖고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정을 해나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98%가 좌파니까 말하자면 그림자 정부로 뒤에서 다 뭐든지 좌지우지하니까 그걸 다 갈아엎겠다는 게 지금 정부에서의 일론 머스크가 앞장서서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소비자 재정보호국 본부 직원들 전체적으로요. 1,700명 워싱턴 본부에 있는 직원입니다. 이번 주에 사무실에 나오지 말라고 통고를 했다. 백악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부는 주말에는 내가 쉬지만 뭐 월요일부터 회사의 컴퓨터도 있지만 개인 컴퓨터도 있죠. 저도 마찬가지로 랩탑이 개인 컴퓨터거든요. 이 개인 컴퓨터가 그러면 일주일 내내 회사에 가지 못하니까 내가 좀 찾으러 가야지 되겠어 하고 뭐 가까이 있으니까 갔더니 문도 안 열어주고 들여보내주지도 않았답니다. 그래서 랩탑도 가지고 가지 못했는데 결국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소비자 그 금융보호국도 폐쇄한다. 그 USAID 다른 나라에 지원을 하는 그런 국제개발부와 마찬가지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국장이 백악관 예산국장이 확정이 됐잖아요. 러셀 보우트라는 사람. 이 사람이 프로젝트 2025라는 것을 여러 작성에 관여를 했고 과거에도 예산국장을 지냈었고 대통령이 막강한 파워를 가져야지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이 소비자 그 금융재정국을 해체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해체할 때 좋아하면은 은행, 금융권, 싫어하면 소비자 이렇게 되죠. 이 러셀 보우트가 백악관 예산국장일 것뿐만이 아니라 소비자 금융보호국의 국장 없는 대행 국장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이 행정부에서 국무장관도 USAID 국장 대행도 하고 이 백악관의 예산국장 정말 막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소비자 금융보호국 대행도 하고 그리고 내무장관도 여러 가지 일을 하죠. 또 다른 사람도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아무튼 딱 내 말을 잘 들을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고 또 그 부서의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협조를 해요. 누가 일론 머스크가 재무부에서 뭐 자료를 가져가고 하는 것이 너무 심하다 하면은 딱 내무장관이 그거 그럴 수도 있어 하고 막아주고 지금 이런 식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트럼프 팀에서 볼 때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셀 보우트라는 백악관의 예산국장이면서 소비자 금융보호국의 국장 대행이 이 모든 예산을 없애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금융재정국을 없앤다는 뜻이 되죠. 그 전에 백악관 예산국장이 말하기 전에 일론 머스크가 이 소비자 금융보호국이 굉장히 여기는 정말 뭐 없애버려야지 된다. 이런 비슷한 말을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이 USAID와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다 뭔가를 이렇게 다 규정을 정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대로 공식적으로 없애려면은 의회에서 어떤 승인 같은 것을 받아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다 그냥 막 해버리는 겁니다. 예산을 안 주겠어. 예산국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비자 금융보호국은요. 미국 기구 중에서 설립된 지가 그다지 오래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라는 그 대단한 그 파장을 겪었습니다. 그 파장을 겪은 뒤에 그때 이제 오바마 행정부였었죠. 너무 예를 들어서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막 크레딧 카드를 넘어서 주택 융자를 엄청나게 해주고 그런 것들이 다 폭삭 망한 거잖아요. 결국은 지불하지 못해서. 그리고 나서 소비자 금융보호국을 만들었는데 그때 이걸 만들 때는 이 소비자들이 거짓으로 나의 수입이라든가 뭔가 이런 것을 속이는 것도 있겠지만 이 융자를 해주는 쪽에서도 언제 저 사람이 집을 잃든지 말든지는 상관없이 우리는 탁 해주고 처음에 돈을 벌겠다. 나중에는 그리고 나서 그것도 다 다른 회사에 아래 하급 회사에 팔고 하잖아요. 이래서 본인들도 파생 상품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하고 금융 위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바마 행정부에서 당시에 이걸 좀 잘 규제를 해야지 되겠다. 금융 당국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뭐 주택 융자가 됐건 자동차 융자가 됐건 해주고 그리고 지나친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개편을 해서 2008년도에 생겼지만 소비자를 위해서 210억 달러를 회수를 했습니다. 모기지 융자하는 거, 이 규칙 같은 것도 개편을 했고요. 은행과 크레딧 카드 수수료 전에 너무 많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죠? 이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 와서도 그게 이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은행뿐만이 아니라 송금을 해주는 그런 업체들도 너무 그 소비자들에게 많이 뭐 예를 들어서 한 5달러를 어떻게 하다가 깜빡 잊고 한 20년 거래를 하던 은행에서 한번 5달러를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뽑았어요. 그렇게 되면 뭐 무조건 예외 없이 뭐 35달러를 벌금으로 한다던가 뭐 이런 거 뭐 그레이스 피리어드도 어떤 경우는 주지 않거나 이런 일들을 이제 소비자 금융 당국이 그렇게 부자를 더 부자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 지나친 벌금 같은 것을 하지 않게 해왔던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없애야지 된다. 그동안 공화당에서 엄청나게 소비자 금융 보호국을 비난을 했었고 부자들이 엄청 비난을 했었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의 동의 없이 USAID를 해체했습니다. 이제 외국을 도와주는 국제개발부를 여기도 국내에서 뭐 비슷하게 누군가를 도와주는 기구를 그렇게 한다. 이것은 더군다나 이제 노동계층을 비용을 낮춰주겠다 하는 것보다는 이게 규제를 조금 없애겠다. 그리고 이것이 은행 규제를 없애는 이런 것에 속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직원을 대표하는 이 소비자금융보호국의 직원을 대표하는 노조가 어젯밤에 또 소송을 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또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법원에서 나와서 또 하는데 법원 얘기도 안 들어요.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는 재무부에서 일론 머스크 팀이 모든 심지어 뭐 소셜 시큐리티까지 모든 자료를 다 기밀 자료를 접속하려고 했고 실제로 접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험이 될 수가 있다. 잘못하면은 국가의 안보까지 위험이 될 수 있다. 사이버 안보도 그렇고 등등의 얘기로 연방 법원이 이것을 중지해라라고 지금까지 가져간 것은 다 파기하라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그 판사가 뭐라고 했던가 판사를 엄청나게 욕하면서 판사를 탄핵해야지 된다고 하고 우리는 계속 이거 해야지 된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은 뉴욕타임스 보니까 전에 재무장관을 지냈던 바로 전에 자넷 옐런까지를 포함해서 5명이 지금 일론 머스크의 더치라는 정부 효율성 부서가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공동기고문을 아주 길게 썼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그 내용이고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사람들의 정보를 다 소셜 시큐리티 넘버까지 가져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연방 정부의 지불 시스템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사적 데이터를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본다는 것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뭐 돈을 조금 줄이고 뭐를 배당하고 하면은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어디는 삭감하고 어디는 늘리고 한다는 것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일을 법에 맞지 않게
법을 위반하면서 우리는 상관없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고 또 그 일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어리다는 겁니다. 10살, 아니 10살이 아니라 19살, 뭐 23살, 25살. 물론 인공지능이나 이 컴퓨터에 능한 그런 젊은이들이겠죠. 그렇지만 한 번도 사적인 데이터를 뭐 처리할 훈련이라든가 경험 이런 것을 제대로 이런 목적으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이런 데이터가 적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연방 전 재무장관. 근데 이 전 재무장관에 공화당도 좀 섞였으면 좋았을 텐데 전부 민주당 재무장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이미 승인한 지출을 선택적으로 중단하고 있어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국제개발부도 그렇고 또 이렇게 소비자 금융 재정국도 그렇고 원하는 쪽은 또 주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일종의 의회에서 이제 딱 책정을 한 건데도 그러면 채무불이행이다. 채무불이행이라는 것은 신뢰성을 잃어버리는 건데 신뢰성은 잃어버리기는 쉬워도 회복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게 전 5명의 재무장관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일론 머스크 쪽에서 법원의 판결에 따른 뭐 이미 재무부에서 가져간 자료를 파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무부에서 한 사람이 얼마 전에 사임을 했는데 이 같은 부서는요, 일론 머스크의 키즈처럼 이렇게 때로는 뭐 몇 명은 적어도 2명은 엄청나게 인종차별적인 얘기들을 많이 소셜미디어에 해왔던 사람이거든요. 인도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차별을 해야지만 돼. 뭐 이런 거. 그리고 나는 아무리 돈을 많이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나와 같은 인종이 아닌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겠어. 백인이 아니면 결혼하지 않겠어. 이런 얘기예요.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경험 없이 이런 것을 볼 때 어디에다가 돈을 주고 어디에다가 돈을 안 주고 하는 것을 판단하게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국가 시스템을 위험하게 할 것인가. 그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헤드스타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헤드스타트가 저소득층 뭐 어린이들에게 무슨 교육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먹을 것도 뭐 보조를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보통 헤드스타트에서 뭔가 이제 다 예정이 됐었던 돈이니까 신청을 하면 48시간 안에 입금이 된답니다. 그러면 헤드스타트도 거기서 직원들 봉급도 주고 렌트비도 내고 해야 되잖아요. 1월 28일에 이거 어디에 헤드스타트인지 제가 안 적어왔네요. 어느 지역인지. 25만 달러를 신청을 했는데 그럼 이틀 안에 와야지 되는데 2월 9일 어제 4만 4천 달러밖에 안 왔다. 그래서 직원들 봉급은 줘야지 되죠. 은행에서 대출 받았답니다. 아예 정부에서 주겠죠 하면서. 대출을 받았는데 만약에 이 다음에 또 안 나오면 그 다음에는 해고 순서로 가야지 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은 뭐 교육이라든가 저소득층 뭐 어떤 식품 보조 같은 것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일론 머스크 팀에서는 은행의 세부 정보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 소셜 세큐리티 넘버를 알고 이렇게 하는 거. 아무튼 이 점이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얘기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텔레비전에 나오네요. 팍스와 인터뷰에서 일론 머스크가 너무 잘하고 있다. 그리고 왜 시사주간지 타임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딱 대통령 집무실에 앉아있는 사진을 실었잖아요. 아니야. 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여기 가봐. 저기 가봐. 여기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말하자면 일론 머스크는 내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하는 자동 인형과 같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일론 머스크도 본인이 원하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원하는 걸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국방부에 대한 예산 삭감을 한다 하는데 예산 삭감을 해요. 예산 삭감을 하면서 본인은 스페이스 X에 대한 예산 삭감을 일론 머스크가 할 것 같으세요? 안 할 것 같으세요? 잘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기는 일론 머스크처럼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확신이 지금 많고 본인은 본인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거기에 예산을 삭감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상식적인 답은 조금 나올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이런 식으로 미국 정부가 돌아가고 있고 일론 머스크는 월스트리트저널에 리포터 해고해야지 된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에서 23살, 뭐 25살 이런 좀 노치에 있는 일론 머스크의 오른팔 왼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인종차별주의자라는 것이 드러났다는 보도를 하니까 그 보도를 한 기자를 해고해야지 된다.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일론 머스크. 또 일론 머스크는
내가 남자로서 다른 남자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최고만큼 나는 트럼프를 사랑해. 굉장히 아첨을 잘하는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첨이 통하니까. 그래서 지난 주말에 그 스타일이 아닌데,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일본 총리도 와서 저항하기보다는 아첨을 해서 일본이 관세 위협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피해갔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본의 그 니폰 철강이 미국 US 스틸을 인수하는 것은 인수하지 않기로 했고, 대신에 이 일본 그 니폰 철강이 US 스틸에 일단은 투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 그것으로도 이득을 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적절한 때 또 기회를 보겠죠.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서로가 굉장히 그 필요한 것이고, 그러나 이미 일론 머스크가 대통령 집무실에 앉아 있다던가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가는 것을, 이런 질문까지는 지금 나왔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잠시 뒤에는 슈퍼볼에 대해서 조금 전해드려야지 되겠네요. 왜냐하면 슈퍼볼 자체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까지를 포함하는 총체적인 This is America. 이게 미국이다. This is US 이기 때문에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떤 분께서 저한테 즐거운 주말 지내셨느냐고 하는데, 네, 아주 즐거운 주말 지냈습니다. 토요일에는 저희 오랫동안 같이 그 방송을 했었던 정재윤 씨 장례식에 갔었고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에 뭐 집안 청소도 하고 엄마 집도 갔다 오고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보고타, 콜롬비아 수도, 그 영화를 봤거든요. 송중기 씨가 나오는 영화인데 영화 엄청 실패했다고 했는데 그냥 전 봤어요. 봤는데 저는 너무 흥미진진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 영화가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게 콜롬비아와 미국이지만 저도 미국에서 이민자의 생활을 알고, 미국에는 자바 시장이 있고 그 보고타에도 어떠한 그런 그 물류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와 닿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저 영화를 공감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또 뭐죠? 독수리 오형제도 몇 편 보고, 또 뭐죠? 나의 완벽한 비서, 이런 드라마도 보고 재밌게 저는 잘 지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일 아주 재밌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슈퍼볼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지 되겠는데요. 슈퍼볼이 지금 뭐 경기는 제가 말씀드릴 필요 없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캔사스 시티 칩스를 몇 대 몇이었었죠? 뭐 3쿼터까지 점수 하나도 못 내서, 처음에 저는 이렇게 하다가 얼핏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24대 0인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34대 0까지 갔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 거기 갔다가 이제 중간에 나갔고요. 결국 40대 22로 승리를 했는데, 당연히 이제 그 3연패는 못했고, 이 캔사스 시티 칩스의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야, 정말 이건 역사적인 대승이었잖아요. 워낙에 쿼터백도 잘했고 수비가 엄청나게 단단했으니까 뭐 말 그대로 빗다운이었는데, 그랬는데 사람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요. 이 제일런 허츠가 쿼터백이 당연히 MVP를 받았죠. 터치다운 2개, 푸시플레이 쿼터백 스닉, 221야드 패스, 72야드를 달려서 그 쿼터백의 슈퍼볼 그야말로 러싱 기록을 세웠는데, 근데 이게 그 진 팀의 그 쿼터백의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요. 칩스 쿼터백인 패트릭 마홈스가 이 수비들이, 상대팀 수비가 너무 단단하니까 너무 괴로웠어요. 괴로워서 졌어요. 그리고 점수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나 때문에 진 거야. 내가 14점을 내줬는데 여기서 이 슈퍼볼 그 최종 경기에서 14점을 그냥 연속 쫙 내줘 버리고 이게 만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건 내가 잘못한 거고, 이글스에게 너무 찬사를 보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글스가 우리 칩스보다 잘했다. 근데 내가 경기 초반에 그 기세를 흔들리게 했고, 그 기세를 이글스가 잘 가지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그래서 너무 뭐 이렇게 풀이 죽고 뭐 이렇다기보다 다음에 더 잘해야죠.
야, 다음에 더 잘해야죠. 이게 우리 모두에게 용기를 줬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2260만 명이 오늘 슈퍼볼 독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식데이 등으로 안 나오거나 늦게 나오거나 조퇴하거나 하는 거죠. 뭐 거의 미국 사람들 1억 몇천만 명 정도가 봤을 테니까 그렇고요. 어제 뭐 캔사스 칩스의 보이프렌드가 있는 그 테일러 스위프트 가서 야유도 받았고 찬사도 받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야유도 받았고 찬사도 받았고 테일러 스위프트는 아무 말 안 했는데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딱 이 테일러 스위프트 야유 받는 장면 이런 것 같은 걸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 올리고 그리고 또 인상적이었던 게 켄드릭 라마가 캄튼 출신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퓰리처 상에서 음악 부분이 있으니까는요. 클래식 음악이나 재즈가 아니고 힙합 아티스트가 받은 건 처음이잖아요. 2018년도. 이 사람이 3년 전에 해프타임 쇼를 할 때만 하더라도 뭐 50 센스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누구죠? 뭐 에미넴이라든가 그밖에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나의 뭐 드림팀 비슷하게 스눕독 이랬는데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 다 소용이 없었어요. 본인 혼자. 이 켄드릭 라마 혼자 거기를 쫙 누구와 영광을 나눌 필요가 없이 가는데 거기 이제 엉클샘 미국을 상징하는 그 엉클샘으로 사무엘 잭슨이 딱 나와서 켄드릭 라마 너 조금 너무 진해 너무 강해 뭐 이렇게 조금 좀 천천히 하라는 뭐 이런 식으로도 했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Not Like Us 아주 잘해요 공연을 말하자면 저 부를까 안 부를까 하는데 결국은 부르더군요. 이게 저 소송이 걸렸으니까 캐나다의 다른 그 힙합 아티스트를 비난하는 그런 내용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에도 소송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 알겠는데요. 제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소송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하면서 결국은 처음에 이걸 터뜨리지 않고 거의 끝에서 두 번째 노래인가로 터뜨리고 있던데 그리고 이제 시위자 한 명이 이 뷰익 자동차를 타고 나왔잖아요. 자동차를 아버지가 캄튼에서 아들이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부터 집까지 아들을 태우고 온 자동차 그 모델이래요. 그걸 타고 딱 등장을 했는데 거기서 시위대가 가자. 그리고 또 한 나라가 어디죠? 수단. 수단도 지금 미국에서 오늘의 미국에서 다루지 못했지만 엄청나잖아요. 수단 가자. 이런 거 다 이렇게 그런 시위 했었던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어떤 그 라마를 도와서 같이 연주를 했었던 사람이 한 400명 정도 되니까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짧게나마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인공지능 광고가 어제 무척 많이 나왔죠. 뭐 오픈 AI부터 시작해서 챗 GPT부터 시작을 해서 구글의 제미나이 라이브도 그랬고 또 이제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오픈AI가 60초짜리 그 보여줬었잖아요. 차세대 인간 혁신의 중요한 도약이다. 해서 인텔리전스 에이지 뭐 이런 제목으로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을 쫙 보여줍니다. 불부터. 그다음에 이제 불 다음에 비행기가 나오죠. 비행기 나오고 우리 이제 막 아폴로 이런 거 볼 때 옆집에 가서 텔레비전으로 봤었잖아요. 이런 혁신을 쭉 따르면서 챗 GPT까지.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이 불, 비행기, 텔레비전 그런 것과 마찬가지 혁신과 동능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이디어가 물론 이게 뭐 결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까지 딱 그 요약해서 일상적인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등등. 그러니까 이건 슈퍼볼 광고가 단순한 상업 광고를 넘어서 단순한 상업 광고 하면은 전통적인 뭐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시리얼 과자, 리츠 클래커 이런 거잖아요. 그걸 넘어서 이제 브랜드의 그 정체성도 보여주고 시장 전략 이걸 보여주는데 그 시대 정신이 인공지능에 가 있더라 하는 그런 슈퍼볼 59회였습니다. 네, 40살 굉장히 젊은 미국의 대통령 J.D. 벤스 대통령이 이제 뮌헨에 가서 안보회의도 참석을 하고 파리에서 열리는 인공지능 정상회의에서 이제 부통령으로서 처음 그 본인의 일을 시작을 합니다. 인공지능은 3자 패권을 지금 잡기 위한 경쟁이죠. 유럽은 뭐 규제를 한다동 규제와 투자 그리고 중국은 국가가 기본으로 해서 점점 더 이제 접근성을 좀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고 미국의 경우는 뭐
뭐 불간섭주의 이런 그 접근 그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세계의 중요한 뭐 인공지능 회사들은 다 뭐 구글을 포함해서 전부 참여를 하는데 제가 이런 그 변화 같은 것을 혁신적인 변화를 말씀드릴 때마다 한국이 참 걱정이다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에서 이거 낭비다. 펜이 하나 만드는데 거의 3.7센트가 드는데 원 페니를 만드는데 3.7센트가 드니까 이거 만들지 마라 하고 이제 그 명령을 했다. 재무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년 연속 이게 마이너스였다는 거예요. 가치가 원 펜인데 3.7 뭐 62년부터 만들어졌다고 하거든요. 구리. 그 이전에는 구리. 62전 이전에는 구리. 현재는 대부분 아연이지만 구리 도금을 한다. 링컨이죠. 페니에 나와 있는 얼굴이 지금 그런 변화들도 미국에서 있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용자 홈에퀴리 라인 오브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그리고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독립유공자 유일한 박사가 설립한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3.1절을 맞아 천수단과 녹용 홍삼 제품을 하나 사면 하나 더 선물로 드리는 셀리온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시간 계산 잘못해서 한 40초쯤 남는데 남는 것은 좋습니다. 항상 모자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슈퍼볼도 끝났고 하면서 2월이 10일 이제 중순으로 들어가는 이런 그 시점인데요. 제가 어제 슈퍼볼 보면서 하나 그 생각이 난 게 왜 그 아버지가 본인이 태어났을 때 그 태워서 집으로 데려갔던 그 자동차 이제 위에 놓고 막 올라가서 공연도 하고 켄드릭 라마가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이 이런 그 퍼포머 가운데서 굉장히 리드미컬하게 춤을 잘 춘다던가 그렇지 않는데 그래도 뭔가가 있으니까 카리스마가 있죠. 강희신이었습니다.